자,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 양도소득세 개정된 내용 남은 부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개정했던 것, 설명드렸던 것이 바로 어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한 입주권,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한 입주권을 양도를 했을 때는 이때는 바로 보유기간에 관계이시 없이 50% 비례세를 적용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때 여기서 말하는 입주권은 아파트 당첨권 등을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대신 단 주의하라. 조합원 입주권은 50% 중과 대상에 포함한다, 제외한다는 걸 꼭 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렇게 50%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있다 그입니다. 기록 아파트 당첨권 조정 대상적인 주택에 대한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하더라도 요 50%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있다 그입니다. 그거에 바로 올해 신설된 거죠. 그래서 보신 것처럼 여러분 첫째 양도 당시 다른 분양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분양권 딱 하나만 갖고 있어야 된다 그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분양권을 하나 갖고 있는 자가 30세 이상이 되거나 30세 이상이거나 또는 30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 그때는 50% 중과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무주택 세대로서 요건을 충족한 경우는 이때는 50% 중과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제외한다. 그래서 첫째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양도 당시 다른 분양권은 없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30세 이상이 되거나 또는 30세 미만이라도 혼인해서 가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인정해 주겠다 그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10번은 여러분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우리 소득세법에서 투기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주택법에 따르면 바로 작년 2017년부터 적용되는 조정 대상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법에 따른 투기 과열 지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거와 유사한 게 우리 소득세법에는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 바로 투기 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투기 지역. 이때 투기 지역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주택 투기 지역이 있고요, 여러분. 바로 그다음에 토지 투기 지역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때에 요 주택 투기 지역은 올해부터 2017년부터 조정 대상적으로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요 주택 투기 지역은 별도로 이제 규정을 두지 않겠다. 그래서 이거를 삭제시킨 겁니다, 여러분. 삭제시켰다. 그래서 지금은 투기 지역은 토지에 대한 투기 지역만 소득세법에 남아 있고 주택에 대한 투기 지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삭제했냐면 우리 주택법에서 조정 대상적으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 지정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투기 지역은 제외했다. 주택 투기 지역은 제외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1번부터가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11번부터. 자, 우리 역시 또 조정 대상 지역이 나오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취득할 당시에 이게 조정 대상인데, 자, 이번에 이제 우리 아까 비과세에서 나왔죠. 자, 이제 세율을 따져야겠습니다. 세율을 따질 때에 요것이 어디에 있다면 여러분 양도 당시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자, 우리 아까 비과세를 할 때는 여러분 취득 당시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일 때는 2년 이상 보유는 물론이고 2년 이상 거주할 걸 요구합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적용할 때는 이때는 취득 당시 개념이 아니라 양도 당시 개념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2주택자가 양도를 할 때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에 중과세하겠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의 소유자는 주택을 두 개를 가지고 있다가 그 해당 주택을 양도를 하면은 그 당시 이때는 바로 요 누진세를 즉 6%부터 몇 프로까지 42%까지 7단계 초과 누진세에다가 각각의 세율에다가 10%포인트씩을 더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2주택자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을 두 개 갖고 있는 자가 주택을 양도하면 너는 누진세다 몇 프로? 10% 포인트를 더한 세율로 과세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10% 포인트를 더한 세율로 과세하겠다는 것은 우리 원래 몇 프로부터 출발하죠, 여러분? 6%부터 출발하죠. 그래서 6%부터 42%까지지만 각 단계별로 10% 포인트를 더하겠다는 얘기가 이거는 16%부터 출발해서 여러분 52%까지 7단계 초과 누진세로 과세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들보다 몇 프로를 더 내는 거 여러분? 10%씩을 더 낸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자 조정 대상적인 주택을 몇 개 이상 보유하다가 3개 이상을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했다. 예, 다주택자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때는 누진세에다가 몇 프로를 20% 포인트를 더한 세율로 과세하겠다 합니다. 아주 무서운 세율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얘는 누진세에다 20%를 포인트를 더해서 과세했다는 것은 뭐를 말하냐? 최저 몇 프로부터 출발해서 남들은 6%부터 출발할 때 그 6%에다 20% 더하니까 몇 프로가 되는 거죠? 26%가 되는 거죠. 26%부터 42% 최고 세율에다가 20% 더하니까 몇 프로까지 되는 거죠, 여러분? 62%까지 7단계 초과 누진세를 적용하는 거죠. 그 세율이 엄청나게 무거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다주택자일 때는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과세하겠다는 것이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때 여러분 이 2주택자냐 3주택자냐 이거 주택수를 따질 때는 여러분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해서 주택수를 계산한다는 것을 같이 좀 꼭 좀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자 조정 대상 지역 예를 들어서 서울이다 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서울에 갑이라는 사람이 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고 주택 두 개를 갖고 있거나 또는 주택을 하나 갖고 있는데 또 주택 외에 뭐를 갖고 있다는 얘기 여러분 조합원 입주권을 갖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 조합원 입주권은 태생 자체가 주택이기 때문에 우리 양도소득세는 뭐를 본다 했죠? 여러분 주택을 본다 했죠. 그래서 주택 하나와 그 다음에 입주권 하나를 갖고 있으면 요 입주권도 주택으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주택으로 보라는 얘기일까 여러분? 2주택제로 봐라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또는 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서울에서 이 주택은 없지만 조합 입주권을 두 개 갖고 있다가 그 조합 입주권을 양도했다. 그럼 이것도 뭐로 보라는 얘기입니까? 주택으로 봐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누진세에다 몇 프로 할증 과세하라? 10% 할증 과세하라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에 조정 대상적인 서울에 주택을 3개 갖고 있는 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는 이때는 누진세에다 몇 프로 할증 과세하라? 20% 할증 과세하라 그 얘기입니다. 또는 주택을 2개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을 하나 갖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자 그러면 그때는 요것도 요 입주권도 어디에 주택수에 포함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몇 주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3주택이죠. 이 상태에서 주택 양도하면 얘는 몇 프로 할증 과세하겠다? 역시 20% 할증 과세하겠다 그 얘기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서울에 주택 하나와 그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 2개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요 주택을 양도하면은 이때 요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하니까 몇 주택제로 보겠다? 3주택제로 보겠다 그 얘기죠 여러분. 그러면 이때는 몇 프로? 20% 할증 과세하겠다 그 얘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2개 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때는 남들보다 높은 누진세율로 적용이 된다. 그래서 결론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는 몇 프로? 10% 포인트로 할증 과세하는 거고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는 몇 프로를 20% 포인트를 더해서 중과세한다라는 걸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요게 바로 2018년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합니다. 2018년 4월 1일 이후부터. 그러나 여러분은 어쨌거나 시험 당시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니까 여러분 11번 규정은 반드시 외우셔야만 합니다. 자, 다만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이거나 3주택 이상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외되는 규정이 있다. 그래서 누진세 할증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10% 또는 20% 할증 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했다 그러면 제외하겠다. 이게 바로 여러분 13번과 12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2번, 13번이 바로 요 중과세 제외 대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12번을 보면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몇 개 이상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3개 이상을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했을 때는 원래 누진세에다 20% 할증 과세되지만 그 20% 할증 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면 제외하겠다 그죠. 그럼 이 제외되는 것은 주로 투기 목적 없이 불가피하게 갖고 있는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첫 번째 보시면 여러분 3주택 이상자의 중과 제외 주택이 나와 있죠.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이 시험에는 뭐 직접적으로 나오기는 저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예외 규정 1, 2, 3, 4, 5, 6, 7, 8, 9, 12번에 예외 규정에서 1, 2, 3, 4, 5, 6, 7, 8, 9, 11, 9번까지 나왔죠. 여러분 이때에 요 1번부터 그 다음에 9번까지를 다 여러분한테 외우십시오라고 저는 말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뭐 이러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3주택 이상이 됐을 때는 중과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라는 거죠. 자, 그중에서 바로 1번을 보시면 수도권과 광역시, 그다음에 특별자치시. 그래서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인천, 경기도, 그다음에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주 이러한 광역시 그다음에 세종자치시 를 제외한 지역이겠죠. 외의 지역이죠. 여러분. 외의 지역. 그러면 이렇게 수도권과 광역시와 그다음에 세종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으로서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은 설사 3주택 이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20% 중과세 대상에 어떻게 하겠다 여러분? 포함하겠다, 제외하겠다, 제외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2번 장기 임대주택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역시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3번도 역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인 장기 임대주택이나 미분양 주택도 또는 신축주택도 이러한 할증 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라는 거 보시고요. 근데 4번에 보시면 10년 이상 무상으로 제공한 장기 사원용 주택. 그래서 이거는 사택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종업원의 복지 후생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역시 제외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역시 5년 이상 가정 어린이집 주택도 중과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는 거죠. 또 5년 이내 상속받은 날 또 5년 이내 상속받은 주택은 불가피한 거죠. 서울에 있는 주택을 상속받는 건 나의 의지와 관계없죠, 여러분. 자, 그럴 때 단 5년 이내만 양도해 줄 때는 그때는 그것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2주택, 다주택자라도 3주택 이상이더라도 중과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그러면 제외한다는 거죠. 또 역시 문화재 주택이라든지 또는 8번 저당권 실행이나 채권 변제를 위해서 취득한 주택으로서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라든지 그리고 이 1번부터 8번까지 해당하는 주택 외에 하나의 주택을 갖고 있다. 이런 주택 외에 한 개의 주택을 갖고 있는데 그 1주택도 역시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역시 13번도 바로 요거죠, 여러분.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2주택자로서 누진세를 10% 할증 과세대에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외하는 걸 말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뭐 시험 대비로 여러분 반드시 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고요. 이런 제외 대상이 있다는 주택만 좀 확인해 두셔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이러한 제외 대상이 주택도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셔서 시험 대비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나중에 실무 나가시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규정이 있다라는 것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 양도소득세 산출세 계산 방식이 좀 포함되는데요. 요거는 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거와 또는 비사업용 토지 과다 보유 법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은 저는 거의 뭐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가볍게 뭐 확인만 해 두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14번은 그냥 시험에 나올 만한 성격은 아니니까요. 무슨 내용이 있나라고 읽어만 보시기 바랍니다. 자, 15번은 개정된 내용보다는 이 규정 자체가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확인은 반드시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15번은 개정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개정 규정 자체가 시험에 좀 중요한 부분이죠.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이죠.
즉 우리의 기본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부동산을 양도하면 그 양도한 날부터 일정한 기한 이내에 양도 물건에 대한 소득세를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고하고 납부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죠, 여러분? 예정 신고 납부가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예정 신고 기한은 크게 뭐와 원칙과 뭐로 구분할 수 있죠, 여러분? 예외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걸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원칙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이죠. 그래서 요 말일에 바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한 걸로 보는 거죠. 자, 그로부터 몇 월 이내가 되는 거죠, 여러분? 2월 이내가 되는 거죠. 2월 이내. 그래서 여러분 2월 이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자, 5월 15일 날에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봅시다. 그러면 5월 15일 날에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그 예정 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은 5월 말부터 몇 월 이내죠? 2월 이내니까 언제까지 되는 거죠, 여러분? 7월 30일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때 요 예외 규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올해 개정이 된 거죠, 여러분. 예,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국토의 개입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던 것이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오면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그래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 토지의 매매가 이루어졌다. 요것이 이제 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 관련된 제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바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죠. 이건 취득세 할 때 바로 우리 아까 취득세 개정세법 해설할 때 바로 별장에서 제외되는 농어촌 주택의 그 개정령입니다. 그래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 이 매매를 하는 거죠, 여러분. 자, 이때에 이 매매로서 허가를 받기도 전에 대금을 청산했다. 그얘기죠, 여러분. 대금을 청산했다. 허가도 받기도 전에 허가를 아직 받지도 못했는데 대금 청산을 했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 대금 청산 현재 이 토지 매매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바로 무효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뭘 받음으로써 허가를 받으면서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유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이 유효인 허가일을 기준으로 해서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자, 몇 월 이내가 되는 거죠, 여러분? 2개월 이내가 되는 거죠. 2개월 이내. 그래서 이때는 양도일 기준이 아니라 허가일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요것이 국계법상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 매매로서 요것을 6월 2일 날에 허가를 받았다 봅시다. 그러면 이때는 양도일 기준이 아니라 허가일 기준에서 요 날에 속한 달의 말일부터 몇 월 이내죠? 2월 이내니까 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8월 30일이 되는 거죠. 이때에 그 허가가 되기도 전에 요 허가 구역이 지정된 게 해제가 됐다. 그러면 그때는 해제일이 속한 날, 해제가 됐다. 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토지 매매가 해제가 됐다는 얘기죠. 허가 자체 지정한 게. 그럼 그때는 어떤 날 기준? 해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하면 된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큰 의미는 아니니까 여러분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다만 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 매매에서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할 때는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부터 2월 이내, 이게 더 중요합니다. 개정된 내용보다는 꼭 좀 정리해 두시고요. 물론 예외 여러분 역시 우리 부담부 증여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가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수증자의 채무 인색은 양도로 볼 때 이때는 3개월 이내라는 거 확인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6번은 뭐 한번 좀 봐주시면 되는데, 여러분 수용 보상금 증여에 따른 추가 신고 납부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뭐 어려운 내용인데, 자, 이렇게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 내에서 여러분 행정소송 제기를 통해서 수용 보상금이 증액됐다. 자, 이건 뭐를 말하냐면 내가 내 토지 등에 뭘 당했다 그러면 협의 매수나 뭘 당했다고 여러분 수용을 당했다 지금 그 얘기죠. 협의 매수나 수용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수용을 당하면 당연히 나는 뭘 받고 나오죠, 여러분? 보상금을 받고 나오겠죠. 이 보상금을 양도한 걸로 봐서 보상금에 양도한 걸로 봐서 바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데 문제는 이 보상금이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의 입장이 다르겠죠. 그래서 나는 이게 마음에 안 든다. 더 달라라고 해서 여러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더 달라고 보상금을 더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행정소송 제기로 인해서 보상금이 어떻게 됐다는 게 여러분 증액됐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요 증가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초 보상금을 7억을 받았는데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 가액이 어떻게 됐다? 보상금이 증액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억 원이 더 증액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당초 양도가액은 7억 원이었지만 소송을 통해서 2억을 더 받으니까 양도가 얼마 되는 거죠, 여러분? 9억 원이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이 9억 원으로 된 거니까 요 추가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요 해당 판결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다음 달 2개월이죠, 여러분. 그래서 해당 판결 확정일로부터 속하는 달의 말로부터 2월 이내죠. 그래서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7번을 좀 보겠습니다. 17번. 요것도 사실은 양도 차익을 계산에 관련된 내용이죠, 여러분. 자,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는 실질 양도 가액에서 바로 뭐를 빼야 되는 거죠? 실질 취득 가액을 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취득 가액을 실가로 할 때는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뭐도 빼야 되죠, 여러분? 자본적 지출액과 그다음에 양도비를 빼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에 요 실질 취득 가액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여러분? 매매 계약서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여러분? 그 만약에 이때에 이 실질 취득 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그때는 첫째, 매매 사례가액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매 사례가액. 그래서 취득 당시 실질 거래가 확인할 수 없다. 취득 당시 매매 계약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때는 할 수 없죠. 그 양도한 자산과 비슷한 동일성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다른 자산의 가액을 끌고 와서 평가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죠, 여러분? 매매 사례가액이죠. 근데 매매 사례가액도 없다. 그러면 이때는 혹시 감정평가업자가 발급한 감정서가 있느냐? 그때 그 감정가액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 그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 이때는 뭐로 간다, 여러분? 환산가액으로 가는 거죠. 환산가액. 이때 환산가액은 바로 뭐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환산취득가액을 말하는 거죠. 이때 환산 취득 가액은 실지 양도 가액에서 그래서 양도 당시 실지 거래 가액을 기준해서 양도 당시 실지 거래 가액이라든지 또는 매매 사례 가액이라든지 감정 가액 등 요거에다가 바로 양도 당시 기준 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이렇게 환산해서 계산한 걸 바로 환산 취득 가액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환산 취득 가액을 건물을 신축해서 건물을 뭐 한 다음에 신축을 했죠, 여러분. 그 원시 취득한 거죠, 여러분. 자, 신축해서 요거를 신축한 후 5년 이내에 양도를 하면서 5년 이내에 양도하면서 이때 신축할 때 실질 취득 가액을 적용하지 않고 바로 환산 취득 가액을 적용하였다면 환산 취득 가격을 적용하였다면 이때는 그 환산 취득 가액이죠. 아주 큰 거죠, 여러분. 환산 취득 가액의 몇 프로를 5%를 바로 이 산출세에다 어떻게 했다? 더하겠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결정세에다가 요 환산 취득 가액의 몇 프로를 5%를 더해서 과세하겠다. 그죠. 그래서 요 환산 취득 가액을 적용했을 때 모든 걸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신축해서 신축한 날 또 5년 이내에 양도를 하면서 실제 취득 가액으로 하지 않고 환산 취득 가액을 했을 때는 이때는 환산 취득 가액의 몇 프로를 5%를 바로 양도소득 결정세에서 더해서 적용하고 만약에 산출세액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도 무조건 실제 취득 환산 취득 가액 5%를 결정세로 가세하겠다는 걸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8번 요것도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 별표 3개 정도 꼭 좀 표시하면서요. 자, 요거 한번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요거는 국세기본법에서 개정된 사항이지만 국세기본법 개정사항이지만 요것은 양도소득세에서 물어보시는 거기 때문에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죠,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와 그 다음에 확정신고로 구분할 수 있죠, 여러분. 자, 그러면 예정신고 기한 때 여러분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답니다.
그럼 예정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양도한 자가 그 예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부과되죠? 그러면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가 부과되는 거죠? 여러분 20%가 부과되겠죠. 20%. 그 다음에 예정 신고 기한 때 신고는 했는데 적게 신고했다면 뭐 했다고요? 과소 신고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때는 과소신고 가산세 10%가 부과됩니다. 이때에 예정 신고 기한에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과소 신고했다면 무조건 무신고 가산세 또는 과소 신고 20% 또는 10%를 부과합니다. 설사 확정 신고 기한까지 이러한 신고나 수정 신고했다. 그래도 이때는 접니다. 근데 이때 확정 신고까지도 계속해서 신고를 안 했다. 또는 별도로 과소 신고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까지 수정 신고도 안 했다. 그러면 예정 신고 기한 때 신고를 하지 않은 거를 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계속 안 하고 있는 거고요. 예정 신고 때 과소 신고했는데 그 과소 신고한 거에 대한 별도의 수정 신고가 없으면 또다시 가산세를 때리는 거냐? 아닙니다. 가산세를 또다시 때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왜? 이미 예정 신고 기한 내 무신고 또는 과소 신고보다는 20% 또는 10%의 가산세가 부과된 상태이기 때문에 확정 신고 기한까지 계속해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수정 신고했더라도 가산세를 중복해서 과세하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확정 신고 때에 신고는 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고를 했답니다. 즉 예정 신고 때는 신고를 안 했지만 확정 신고 때 뭐를 했다고 여러분 신고는 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때는 원래 이 예정 신고 때 무신고에 대해서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가 부과되는 상태죠, 여러분? 20%가 부과되는 상태죠. 요거를 50%를 감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50%를 감해줄게. 뭐라도 했으니까 늦게라도 신고를 했으니까 그럼 이때는 무신고 가산세 20%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몇 프로를 적용했다 그러면 10% 적용하겠다라는 의미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예정 신고 때 무슨 신고했다고 여러분? 과소 신고했습니다. 과소 신고했는데 확정 신고 때에 야 이거 내가 그때 잘못했다 야 적게 했다 야 다시 제대로 신고할게 하고 수정 신고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확정 신고 때 수정 신고를 해주면 여러분 그때는 과소 신고 가산세 몇 프로죠 여러분? 10%죠. 요 10%의 몇 프로를 50%를 깎아줄게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50% 깎아주겠다. 그럼 몇 프로 적용했다는 얘기 여러분? 과소 신고 가산세를 5% 적용하겠다라는 의미로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9번부터는 19번, 20번, 21번, 그 다음에 22번 여기까지는 여러분 바로 다 주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주식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 뭐 주식을 하고 계신 분만 좀 관심 가져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 범위와는 좀 거리가 멀다 이렇게 봐두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23번이 여러분 파생상품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파생상품. 자, 파생상품이 개정이 되는데 뭐가 개정됐냐면 일단 첫째, 자, 우리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합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할 때에 자, 이때 파생상품을 양도해도 양도소득 기본공제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때 단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양도자산별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별로 구분하죠. 그래서 소득별로 이렇게 부동산 등과 그다음에 주식 등과 그다음에 파생상품 이렇게 몇 가지로 세 가지로 구분해서 각각의 양도소득금에서 얼마씩을 연간 2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1년 동안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 되는 거예요, 여러분? 7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요거는 국외 자산에 대해서도 똑같이 공제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국외 부동산 양도했다 250 따로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국외 주식을 양도했다 따로 250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파생상품은 국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합산해서 국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뭐예요? 합산해서 국내외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합산해서 얼마만 받을 수 있다, 여러분? 2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250, 그 다음에 250 해서 총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 여러분? 1250만 원까지를 받을 수 있다. 그 얘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파생 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작년까지는 5%였다가 이번 2018년부터는 10% 인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셔도 되겠고요. 다만 파생 상품에 대한 양도소득 기본료는 국내외를 합산해서 1년 동안에 연간 얼마 받을 수 있다, 여러분? 2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이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조세특례자법 개정사항이 있는데 이거는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실무 나가셨을 때 참고해 주십시오라는 의미로 적어놓은 거니까 그냥 확인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마지막 23쪽에 종합부동산세 역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됐으나 요거는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은 아니니까 여러분 확인만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2018년도 부동산세법 주요 개정 해설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보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반드시 시험에 합격하셔서 우리 멋진 합격 수기를 홈페이지에 올려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개정세법 해설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